모든 애국우파 국민이 하나 되어 문재인을 끌어내자. 애국우파들이여,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정부를 발동하여 문재인 토착 발갱이 세력 몰아내자.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파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유신 감금, 국정투쟁 1418일째라는 말입니다. 설날 연휴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명들을 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무책임 무능, 불법적인 행위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국민께 돌아오는 그런 설 연휴를 기대했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질적 정치 보복, 그들의 정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힘드신 과정에서도 서청대에서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2월 11일 날 국군 포로셨던 이기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기천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에 국군 포로로 잡혀가셔서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시다가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에 의한 1000만 이상 가족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 분들의 가족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송환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북한에 납북되신 분들 6분이 계십니다. 또 북한의 북계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신 국군 포로 되시는 분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문재인 친북 정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러한 반인륜, 반민족,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권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를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주의 길이고 공산주의 길입니다. 붉은 독재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알량한 지식인들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던 수구, 보수 언론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4년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빼앗긴 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굴하고 굴종하는 지식인과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결국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3월 1일 날 대대적인 저항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K방역으로 거리 제한 조건, 인원 제한을 풀면 푸는 대로, 묶으면 묶은 대로 우리 나름의 합법적 투쟁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냥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는 하시는 분들은 3월 1일 태극기를 다실 때 102년 전, 103년 전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3월 3일절 태극기에 조기를 태극기에 다시고 위에 검은 리본을 하나씩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저항권의 가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국민이 살아있음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보일 때 그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마지막 끝을 보고 있습니다. 발악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대의 정치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로 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은 권력에 굴종하고 혹은 더 앞장서서 권력의 하수인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불의와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몰락해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구멍 뚫린 배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 배에 타고 거기에 나팔수 역할을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진실과 정의라는 우리의 홍보물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광고판에 나름대로 미국 워싱턴 주변에 정치 광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정치 광고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싣고 몇 번의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해 주실 동안 고생해 주신 백악관의 재미박 기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민의 품격을 정말 떨어뜨리는 짓들을 문재인, 정세균, 박병석 이런 자들이 했습니다. 중국을 보고 중국말로 새해 인사를 하는 작태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보고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공산당 100주년이 몇 개월 남았는데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고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똑같은 궤적으로 중국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와 총리라는 자, 국회의장이라는 자들이 똑같이 중국말 인사로 새해를 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6위의 전범 국가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북한 괴뢰 정권의 편에 서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100배 가까이 더 큰 그러한 사드 배치를 해놓고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보복을 했던 나라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가서 혼밥 맡기게 만들고 대통령령을 수행했던 기자가 두들겨 맞고 하는데도 중국을 칭송하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해줬던 애당심과 애국심의 헌신과 투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 중앙당 사무처, 시구당위원장, 중앙당직자 분들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확장성과 선명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탄핵 미호의 가치에 초도 흔들림 없이 싸워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자한테 탈당을 하고 4년간 거리투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직까지 잃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혼자서라도 싸울 수 있게 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거짓 불의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그 길이 진실과 정의의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이 지났는데 우리 동지 여러분 올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중요한 선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원경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제 비서관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2심, 3심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최고위급 장관이, 전직이지만 장관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제
인정된 이 제목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인데, 근데 하다못해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그렇게 엉터리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 짝이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공공기관 장들을 쫓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직 임기가 남았던 그리고 뭐 실적과 관계없이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압력에 굴복해서 13명은 사표를 냈고 또 2명은 안 냈는데, 그때 사표를 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일종의 표적 감사를 지시해서 결국 끝내 사표를 받았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서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고한 것은 이 내정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절차를 정말 개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그 내정된 사람에게만, 내정된 지원자에게만 그 기관 보고를 해줬습니다. 다른 지원자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고 내정된 사람에게만 기관 업무 보고를 해준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그 사업 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를 환경부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 나오는 문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완전히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고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전부 사실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일단 지난번에 정경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부가 담당하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이 소추가 이루어진 뒤에도 하여튼 적어도 일부 재판부는 여전히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고 양심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희망을 봅니다. 근데 어떤 이 사건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편의적인, 정말 이 국정을 운영해서 전혀 안 되는, 심지어 뭐 대학 조사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정을 공산하고 있는, 정말 국정농단의 아주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적폐정권, 진짜 적폐정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사실이 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뭐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들을 홍보하던 문재인 좌파 독재들의 민낯이거라, 이것이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들을 향한 배는 이런 판결을 이뤄서 한 곳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들의 자소가 더 앞당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뜻있는 판결을 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재판부 중에 1명만 남고 2명은 다른 법원으로 이전이 돼서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간에 이 2개의 판결, 정경심 판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은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내려진 정말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연휴 기간에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족들 못 모이겠는데, 제주도에는 15만 명이 몰렸다는
그 기사를 보니까 과연 방역을 비방역이라는 것이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정권이 순수하게 국민들 보건 차원에서 하는 방역이 아니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 지지율이 쇠락하는 명제를 통해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래서 참 씁쓸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15만 명이 제주도에 가서 모였으면 저 시골에 가족들 단위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결과일 텐데 제주도뿐이겠습니까? 유원지에 스키장에 꽉 찼다니까 잘못된 방역 조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는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2020년 1월보다 올해 2021년 1월 비교해 보니까 98만 2천 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에서 98만 2천 명이면 굉장한 거죠. 그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반성이나 소득구조 성장이 잘못됐다고는 안 하고 K방역 자랑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실업자 수도 실업자도 41만 7천 명이 들어서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 높아졌는데 특히 그 만 15세, 29세 청년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9.5%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27.2%다. 이거 이제 정부가 숫자 조작하고 통계 국민 눈속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 만든 단기 관제 알바 일자리 지난해 12월 달에 종료되니까 청년들에게 고용 제한, 실업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의의독경입니다. 이 정부는 아직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권을 끝내기 전에 다 안 되는 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현장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주에 문화일보에 잠깐 소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좌파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쓴 기사를 제가 봤는데 디마크러시에서 일로진 그라운드 그래서 민주주의가 설탕을 잃고 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딱 지금 이 모델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촛불 이념이 뭐냐면서 그 집권위로 기획 권력 찬탈로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단히 갈라치기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적을 만들고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정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신여와 독재와 다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과 제도까지 다 지금 바꾸어서 사회주의 독재로 길을 열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으로 마지막 남은 검찰 권력까지 통제하고 이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언론 재갈 물리는 언론법까지 결국은 지금 언론육법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 통과시키면서 완전히 좌파 독재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들도 뭐 설날 많이는 못 보이셨겠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뭐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3.1절 날이라도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못 모이더라도 정말로 모든 저항 세력들의 총집계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는 거 그거 나오기가 무섭게 가스공사에서도 또
북한에 가스발전소를 지어주려고 이렇게 북한 관리하고 협의했다는 그런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가스공사인데 거기 알다시피 그 2019년 11월 29일, 12월 1일 그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만나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간부, 전 가스공사 간부인데 이름은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해서 자초지정을 고백하고 아마 이실직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기 특위에 있는 이철규 의원실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아주 청와대 그런 지휘를 받고 진행됐다는 게 지금 여기 가스공사 사장이 그 당시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다는 걸 보면은 이런저런 저 퍼즐 맞추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북한에 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인 이런 말장난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반마지구 북한의 그 공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에너지 자금 자재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것을 다시 우리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북한의 전략 문자를 우방국의 제재나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공하겠다는 그 이적죄에 해당되는 그런 엄정한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양심선언도 나오고 이런 지간인데 우리 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국방장관 할 때 뭐 주사파 정부나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작권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고 인민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직격탄을 좀 날린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복속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 총재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가 해결된 다음에 이걸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벨 전 유엔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 그런 전작권 전환 그런 거는 북한군이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을 격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해구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병력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전작권 전시에 전작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정신 좀 차리고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에 또 보면 문재인 씨도 뭐 그걸 좀 가져와도 전혀 우리 국방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상하게 이 문제 가지고 자준이 뭐니 하면서 안보에 근거나 흘러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뭐 북한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작권을 가졌는데 그렇고 우리가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씨는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일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행정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는데도 이 정권은 전혀 뭐 그거를 바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하도 미국에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쿼드를 가동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뭐 거의 연일 통화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뭐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속빈 강정 같은 그런 허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떳떳하면 이름을 밝히고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데 뭐 기자가 뭐 그냥 고위 당국자라고 얘기했던데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선거 때도 반일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있다면 코드부터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지금 사장되는데 거의 마지막 때인 거가 언론에 이제 재갈을 다시 물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년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거의 뭐 풍대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언론 재발법이라는 거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사 저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사 저지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악법들 통과시킬 때 쳐다만 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언론 재발법이라고 통과되는 내용들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분이라든지 기사열람 차단권 도입 부분,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 조치, 정정보도 관련 이런 사항들, 이런 악조안들은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언론을 더 계속 통제하고 묶어두고 주사파 정권에 해를 끼치는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 내용을 통제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는 희대의 반민주적인 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거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서 올해 2021년도 이들이 헌법 개정으로 마지막 자유대한민국 숨통을 끊기 전 단계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한테 좀 더 알리고 우리 당도 좀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실패로 가족끼리 마음 편히 만나지도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힘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올 신축년엔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홍보에만 치중한 K-방역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포괄적 방역으로 작년 4분기에만 14만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1,6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특히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상점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특히 대구, 경북, 세종, 충북, 전북은 18%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5곳 중에 2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은 가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월 실업자 수도 작년 대비 100만 명이 증가한 157만 명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숙박, 음식, 도소매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9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간의 젊은 일자리에 돈을 투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핑계로 4차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4.15 총선에 맞춰 뿌려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이번 4.7 재보궐에는 더 큰 돈을 쓸 계획입니다. 3월 중 선별 지급을 하고 4월 선거 직전에 전 국민에게 뇌물을 줄 예정입니다. 1차 재난기업 지원금 14조 중 소비 진작 효과는 30%인 4조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된 눈먼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것은 국가 재정을
사적으로 쓰는 행동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100조,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60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가구당 짊어질 국가 채무가 5,500만 원, 10년 뒤인 2030년에는 1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포함한다면 내년 당장 가구당 빚이 1억입니다. 정말 이제 헬조선이라는 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써서 효과는 있었을까요? 작년 세수는 8조가 줄고 정부 지출은 58조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16조 7천억이 감소하고 양도세, 거래세는 10조가 늘었습니다. 즉 자산 버블이 없었다면 3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지 이익 공유제라는 허상뿐인 말이 아닙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증가할 때 이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보편복지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고용과 같은 항구적 지출 증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을 줄여야 될 때지 늘려야 될 때가 아닙니다. 최근 행안부가 연세대 산업협력단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 본부 인력이 4분의 1이 미래 기술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보다는 무이자 대출, 대출 상환 연장, 최저임금의 신축적 적용과 같은 실효성 높은 보상책을 요구합니다. 오직 집권 연장만을 위해 80년대 운동권의 폭력적, 비전문가적 국정 운영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자영업자가 흘리는 피눈물을 비웃는 문재인 씨를 하루빨리 끌어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부터 2월 14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7번 출구 앞에서, 송파을팀이 가락시장역 7, 8번 출구 롯데마트 앞, 강동구 갑팀이 상일역 5번 출구, 구로구팀이 구로시장 앞,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앞, 성동구팀, 풍물탄팀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 과천팀과 초제 1번팀,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 앞에서,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은평구팀이 이틀 동안 응암역 이마트 길목, 세절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이틀 동안 북구 덕천동 뉴코아 아울렛 앞, 사상구 서구 시외버스터미널역에서, 사하구팀이 남포동 롯데리아, 서구 동구팀이 자갈치 농협, 진구 동래구팀이 부전역 부전농협 앞, 부산시장팀이 부산역 횡단보도 앞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 내거리에서, 달서구 병팀이 두류공원 광장 휴게소 앞에서, 동구 을팀이 동대구역 앞, 북구 을팀이 칠곡 운암역 앞, 수성구 갑팀이 수성시장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구 남구팀이 나흘 동안 반월당 지하 만남의 광장,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 신천둔지 대봉교, 앞산공원 보상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구팀이 3일 동안 구지면 구지공단 아파트 내 청아람 구지농협, 화원읍 화원농협본점,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장팀이 인천고속터미널 롯데백화점,
서구 을팀이 검단 사거리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은 대전시장팀과 유성구 갑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울산은 울산시장팀이 남구 농산물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평택시 을팀이 통곡시장에서, 양평팀이 양평장날 양평역, 양평팀 남양주시 팀 연합이 용문시장 장날 용문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팀이 모란시장에서, 남양주시 팀이 마석 5일장에서, 하남시 남양주시 연합이 하남 덕풍시장, 부천시 팀이 부천역 남부광장, 용인시 갑팀이 용인시장 풀막다리 및, 수원시 팀이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 과천팀, 초제일관팀, 수호팀 연합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앞, 의왕시 과천시 팀이 의왕역 2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 갑을 연합이 중앙시장 입구 중앙농협 앞, 강릉시 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충남은 서산시 태안군팀이 태안군 안면읍 버스터미널 앞, 충남도당팀이 이틀 동안 논산 아원백화점 앞, 온양온천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안동시 예천군팀이 천보당 앞에서, 상주시 문경시 팀이 점촌 하이마트 옆에서, 구미시 을팀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팀이 이틀 동안 합천 버스터미널 앞, 합천군 초계면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당팀이 마산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이틀 동안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근처 서귀포 1호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타로 제주도당팀이 제주도 제주 20항 반대 관련 집중 차량 홍보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명인수 7,849명, 일반 당원 1,852명, 책임 당원 373명, 총 서명인수 7,849명, 당원 2,225명이 새로 우리공화당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서명 활동을 해주시고 홍보 활동을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명절 잘 쉬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 간의 만남을 못 만나게 했는지, 저는 이 언론기관에 대한민국 국영방송이나 종편방송이나 각 언론기관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족을 못 만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태계인이 관광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15만 명, 강원도에 30만 명이라 그랬는데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숙박업소가 예약이 다 끝났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런 데 가서 언론기관에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재한 그 진실을 가지고 방송을 좀 해주시고, 아침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그 수백만이 움직이는 지하철에 가서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분들에게 정말 퇴기 방역이 맞느냐고,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는데 그거를 통제하고
영업을 통제하고 이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실만을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자유, 우리 국민은 알 권리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그 문재인 이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만 가지고 방송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명절 때도 그 패널들 나와가지고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와서 낄낄거리고 그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2년 반이라는 법정 구속이 됐는데도 그거를 전 정권에 비유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고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다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전 정권을 핑계를 대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짜 아주 취약하고 시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립묘지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열들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참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과 정의만을 위해서 투쟁하고 올 한 해 우리의 국민의 명령이고 그 선열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용기 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같이 투쟁합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회에서 입법기관이라는 데서 하나하나 조금씩 개헌을 안 해도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입법 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행정기관을 갖다가 지금 법을 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제를 하고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입법 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입법 발안인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조금씩 지금 우리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은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투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직전에 둔 지난주 아주 여당 인사들의 친중, 친북, 본격적인 그들의 행태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 유튜브의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현직 국무총리라는 정세균,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박병석, 그리고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라는데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재명, 이렇게 세 명이 인민일보, 중국 인민일보의 유튜브 한국 버전 인민망에 신년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국무총리라는 정세균이라는 양반은 중국어로 직접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참 이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 유튜브 자체가 한국발 중국의 선전선동 매체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혹은 그에 관심 가지거나 유튜브는 인터넷을
떠도는 파도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것을 퍼날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특정 커뮤니티 가리지 않고 신여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우파 커뮤니티 여러 곳에서 떠돌았는데 참 많은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별로 보지. 우리가 진짜 중국 속국이 맞았구나. 정치인들이 저러니까 참 그렇구나.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친여 성향의 어떤 댓글에 저게 다 외교다. 이렇게 쉴드 치는, 일명 쉴드를 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네티즌이 즉각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어느 나라한테 저렇게 인사를 하냐라고 되물었더니 그 댓글이 베스트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특히 청년층이겠죠. 많은 네티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친중 본색뿐만 아니라 친북 본색도 아주 대놓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7시에 개성 있는 토크 콘서트, 이름만 들어보면 그냥 토크 콘서트구나 하겠는데 개성 있다 할 때 있다 없다의 있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있다 하는 그 시옷 하나 있는 개성 있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게 무슨 토크 콘서트냐면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든 개성공단 재개 염원 토크 콘서트였는데 참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토크 콘서트의 유튜브 생방에 무슨 무슨 공무원 몇 급입니다. 무슨 과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출석 명단이 쫙 올라왔습니다. 한 명만 댓글에 실시간 채팅에 한두 명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수십 명,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실시간 유튜브 참석에 자신들의 출석 현황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날 각종 커뮤니티에서 퍼졌습니다. 공무원들을 이렇게 써먹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무원들의 최정점에 있는 경기도지사 지금 여당의 그리고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라는 이재명이라는 작자입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 그리고 중국몽 함께하겠다는 친문 세력과 그들의 추악한 자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고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것을 닫아서 대의로 실현할 언론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려 들지 않고 이 문제에 말 한 번 하고 마는 행동 없는 국민 없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계속 그들을 하는 척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몽이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몽이 대한민국에서 따리를 틀고 있고 친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맞서지 않는 자들을 응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있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 연휴 가족들도 보기 참 힘드셨을 거고 외롭게 보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보내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희망을 보면서 절망을 넘어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번 달에 출간 예정이 복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인데요. 현재 퇴임을 앞둔 판사가 집필한 책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짓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이미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법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가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된 벌금 액수가 크지 않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그 판결은 국민의 정권 비판을 탄압하는 것이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현직 판사가 용기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의 인권 변호사는 과거 운동권이나 노동계를 변론했다는 이유로 자랑 삼아 본인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칭한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자랑하고 치장하기 위한 정신구 정도로 사용해서 씁쓸하다. 인권 변호사라고 자신을 치장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해 대통령이 되고 광역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인권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대통령, 그 광역단체장, 그 국회의원의 이중성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이 고무줄 기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권에 동조하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는 비난까지 있다. 법관의 독선적인 가치관이나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판단은 용서할 수 없는 업무 처리라면서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서는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영장의 발부가 기각된다. 라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문재인의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조국 수사 때 폐지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이것은 현대판 멍석말이라며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포토라인을 없애고 기자들을 몰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을 허락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에 전위대 내지는 정치 노조라며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비판 기능을 상실해버린 언론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자인 김부정 판사는 최근 몇 년은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어설픈 명분으로 온 사회를 청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의 소리로 뒤덮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과정에 많은 형사법의 원리가 흔들렸다. 영장주의를 함부로 하고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특별공사와 공수처 등 사정기관만 층층이 쌓으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만 심은 듯하다라고 집필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집필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정농단은 어설픈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 탄핵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원리가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의 사법부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밝힌 것만 해도 이 김 판사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관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권력을 무기로 삼고 기본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판사는 대한민국 법관 3,000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법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용기 있는 법관이 있다면 법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단 한 개의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이 있다면 정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야당, 우리 공화당은
100명의 정의로운 법관님들을 빨리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복은 바로 공정이고 법복은 바로 정의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관님들의 용기를 새해에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가족 간의 모임을 자제하고 조용히 집에서 보냈습니다. 대부분 아마 가족들 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금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많은 거짓말과 무능한 불법, 편법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내용들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2월 10일 날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사가 백신 공급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지만 정부 지정 물량에 한정돼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지 다른 물량들은 공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공급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 물량은 약 한 400만 회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약 5천만 명에 해당한다면 턱없이 아주 부족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SK바이오 사이언스가 하청 생산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외국 제약회사 대표와 영상회의를 한다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오늘 제대로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아스트라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백신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부로 보호받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적어도 계약 내용이라든지 공급 내용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조 대표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또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또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또 이제 국민의 진당에서는 또 대권 후보까지도 이렇게 야합하려고 하는 안철수는 간첩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그런 세태인데 저는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인 정권, 이 사회주의 공산화 정권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집니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다리가 무너지면 모든 체계와 분야가 다 무너지고 일당 독재와 노예로만 나뉘는 그런 공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삼성 이병철 회장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78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세 분의 동상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찬우 옹의 흉상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과 맥와더 장군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흉상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과 맥와더 원수는 동상을 만들고 동상 밑에 구조까지, 청동 구조까지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그리고 맥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병철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병철 회장의 모토인 사업 보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병철에게 직접 주신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이화장으로 이사할 때 이찬호 아버지가 1898년부터 이승만 청년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대주고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도 그 독립운동을 자금을 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화장을 구입할 때 이찬호 옹이 도와주고, 그래서 1947년 1월경에 이찬호가 자기 아들 이병철 36살 청년을 데리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바로 청년 사업가 이병철에게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너는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토를 이병철에게 주고, 이병철이가 그것이 일평생 사업의 모토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맥와더 동상은 또 왜 세우게 됐냐? 6.25 기습이 났는데 사업하느라고 미처 피난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인공치하에 살면서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에 이병철과 이승만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으면 이병철은 사형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타던 자가용을 누가 탔냐? 박헌영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한 그 성공을 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있는데 그걸 뺏겨가지고 박헌영이가 탈 정도로 뺏기고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근데 맥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병철 회장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의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 체제의 은인이요 또 국국의 은인이지만 이병철 개인에게는 3개월 동안 인공치하에서 공사장한테 다 뺏기고 무지무지 고생하다가 맥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금 자기가 시장경제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맥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시장 경제가 무너져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경고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4년 동안 투쟁해 왔는데, 오늘도 우리 유튜브들을 통해서 그 대표님의 그 모두 발언 같은 것들을 언론이 지금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대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에게 퍼날려서 정말 이 위기를 깨닫게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노력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3.1절을 기점으로 또 이런 폭발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투쟁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을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새해가 두 번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은 1월 1일 새해 밝은 해가 동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새해는 우리의
부유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1년간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준비를 합니다. K-방역이 얼마나 조급한가, 얼마나 허군가라는 것이 설날 명절날 직계가족 5인 미만, 5인 이하 모이도록 했잖아요.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설날 명절날 왜 가족, 친가족조차도, 직계가족조차도 못 모이게 했느냐. 두려운 거죠. K-방역,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 안보 실패, 모든 것이 불법이고, 독재, 상권 분립, 침탈, 역사 침탈, 등등 할 거리가 설날 명절 상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론이잖아요, 여론. 다 못 오게, 다 관광지로 가게 만들고, 백화점은 최고의 호황을 누려서 선물이 복이 나고, 시장 상인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자들이 죽지 못해 사는 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직계가족은 같이 모여서 식사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짓들을 하잖아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미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식당마다 사람들이 터져나갔어요. 고속도로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그 설날의 고속도로는 관광지 가는 버스로, 관광지 가는 자가용으로 평소 설날보다 더 많은 이동량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K-방역이에요.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번 설날 조치를 보면서 밝혀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반기 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올해 내에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국민도 전체 국민의 반이 안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중국 폐렴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 설날에 못 모이게 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족들조차도 못 모이게 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설날, 내년 설날이나 대통령 선거를 3, 4개월 앞에 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 폐렴이 종식되고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두려운 거죠. 이제 촛불을 들 사람은 없어요. 촛불을 들어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반문재인 전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저는 1000만 명 이상이 대통령 선거 기점에 모일 거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집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건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정권이 결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중국 폐렴을 종식시키는 일들은 없을 거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당이 김종인이라는 소위 좌파 지식인, 독일에서 공부했는 사회주의 경제를 추앙하는 김종인 좌파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을 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3월달에 거의 갖다 부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포퓰리즘 정책을 보수 우파가 막지는 못하고 동조해 버리면서 국가의 곳간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포퓰리즘은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000만원 주겠다, 1인당 100만원, 한 가구당 100만원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한 가구당 200만원, 개인당 50만원 주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을 망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주는 사람이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좌파 김종인 영감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더 무너집니다. 결국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하는 행태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은 좌파 사회주의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의지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비대위원장 눈치 본다고 한마디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청년 일절안에는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실업자는 150만 명,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100만 명이 된 거예요. 통계상으로 통계청장 바꾸면서 국민들을 숫자로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계산 잘못해서 해가지고 12월달 직업이 힘들어지면서 1월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60-70만 개의 새똥치우기, 교통안전, 빈교질, 물고기 등등 이러한 시니어 알바 일자리가 60-70만 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란이 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라는 자는 또 공공일자리, 공기업 일자리, 알바 일자리를 소위 말하는 3개월 알바 일자리 90만 개 만들어서 또 일자리 거짓말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는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3개월 알바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에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50만 개, 6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전체 6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자영업자가 죽고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회생이 불가합니다. 회생이 불가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집단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참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기본적인 일자리가 무너지면은 소위 개천간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소위 말해서 계층별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 붕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가족 붕괴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국민을 모두 감시자로 만들고 영업을 하는데도 옆에 식당 눈치 보고 손님 눈치 보고 그것이 바로 오호 감시자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간 겁니다. 아직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아직도 굴종하고 용기 없이 음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그렇게 비판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그렇게 호기 있게 촛불을 칭송하던 그 자들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 공화당만 남았어.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서문시장, 동대구역 제지호구 두루공원 등등 많은 대구 시민들 만났고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대놓고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대구 시민들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빨리 구출해야 된다. 둘째, 문재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셋째, 또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왜 같이 합치지 않느냐. 우리가 반문연대는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반문연대 조력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휩쓸렸으면 우리 공화당은 사라진 겁니다. 지난 총선 때 43명의 예비 후보를 다 킬시키라는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공화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동지들의 희생, 동지들의 애당심,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각 서명대에서 기본적인 방침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명대 지금 오늘 대강 보니까 당협 서명대, 당협 단체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협 서명대가 그 전에 서명하신 분들하고 당협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서명대가 가장 많습니다. 91개 중에 거의 60개 가까이가 되는데 당협이 구성돼서 하는 데가 당협 독자적으로 혹은 당협 서명대 같이 하는데 원칙은 뭡니까? 주체자가 어떤 서명대에도 주체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체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주체자가 서명대를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와가지고 주체자가 하고자 하는 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대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서명대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면은 주최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쭤봅니다. 혹은 제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피켓을 달라고 주최자한테 저는 여쭤보고 해요. 제가 가는 데마다 피켓이 있으시냐고, 제가 1인 시위해도 되냐고. 그것이 서명대의 이 독자성이에요. 서명대를 여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어떠한 서명대로 가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 주최자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모든 서명대는 각 서명대마다 주체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이 서명대의 주체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서명대의 주체자. 예를 들어서 대구는 9개 지역에 9개가 전부 당협이 앞장서는 거예요. 서울은 서명대, 이번 서명대를 기준으로 보면 딱 한 개 지역만 당협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 당협 조직이 기존의 시민단체 조직은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당협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서명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당협이 최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민단체가 하는 단체는 그대로 활성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1개의 서명대가 운영이 되는 보고를 제가 갖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60%가 당협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뛰어난 활동들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20명씩에 모일 필요가 없다. 나눠가지고 당협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도와주고 또 새롭게 당협에서 체험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서명대 신고를 하고 서명대 운영하는 주체자의 통솔에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은 그 통솔에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절차가 또 책임성도 거기 만약에 신고한 사람 그 주체자가 만약에 서명대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신고한 주체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그 얘기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柯준 선생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 그 우호적인 우리 공화당 유튜브 이제 방을 만들어서 좀 유튜브 분들이 분산해서 새로 서명대 하는 데라도 좀 가서 격려하고 그 소식들을 집중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서명대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대표님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기왕에 힘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좀 잘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휴기간인데도 2,000명 넘는 당원들이 들어오시고 8,000명 가까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주신 우리 서명단장님 또 시민단체분들 또 당협 위원장님들 조직위원장님들 또 서명대에 오셔서 제가 대구 예를 들면은 모든 서명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김밥 먹고 그냥 빵 먹고 이럽니다. 이 겨울에 제가 미안해서 돼지국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래도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명대 하시더라도 건강을 해치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짧으면 짧고 멀긴 멀다 보면 멀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은 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뭐죠?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4시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이 지금 25개가 개선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어떤 그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개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중심으로 많이 할 겁니다.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파 여론의 재발 물리기 보드입니다. 이 부분. 오른쪽에 유튜브 보는 많은 우파 국민들한테 댓글도 제대로 함부로 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4시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강의를 한번 듣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 식으로 월요일마다 해주셔서 악법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긴 듣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소 책임다운 당원분들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투쟁의 이슈 선점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이슈 선점 부분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때 댓글 달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 투쟁이라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유튜브 우리 공화당 공카에 보면은 댓글 투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최소한 200명, 300명의 10배 우리 전체 책임당원이 10% 가까이, 소위 말해서 5,000명 정도는 댓글을 다 하셔야 됩니다. 5만원의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있는데 200명이 댓글을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좌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좌파들은 아무튼 댓글 전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도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이 문자를, 괴롭힌 문자를 보내는데, 괴롭힌 문자를. 어떤 분들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워낙 괴롭히니까. 우리 공화당이 투쟁은 서명대 홍보관, 차량 홍보 이동하는 홍보관, 또 댓글 투쟁, 또 참여 투쟁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대만 입당 원서를 맡기면 힘듭니다. 이제 동지들이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또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당에 협조를 해주는 중심으로 주변에 지인들에 대한 책임당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 5대1 되면은 한 후보가 책임당원을 1000명 가까이 모읍니다. 한 후보가. 그것이 정당마다 1000명의 책임당원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책임당원을 그들은 선거 때마다 늘려가잖아요. 그것이 누적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 40년, 30년 누적된 당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힘에 지금 반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은 거의 같게 나가잖아요. 20만 책임당원, 우리도 20만 책임당원을 가자. 이렇게 갈 때는 서명대에만 맡기시면 되지 않고, 저도 이번 연휴 때 책임당원, 10,000원짜리 책임당원 2사람 딱 받아가지고 준비했다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주변 지인들부터 책임당원 하라 시키고, 만날 때마다 책임당원을 요청을 하고, 동문회 가도 책임당원 하라 그러고, 우선 주변에서 우리 동지들이 주변 책임당원을 하면서 서명대 책임당원이 같이 가야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원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전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당원입니다. 100만 당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명대가 답이고 서명대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을 다 받으면은 여러분들 서명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지역구에 서명대 하시는 분들한테 그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갖다 중앙당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서명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가서 저도 이제 제가 받는 책임당원은 제 지역구 서명대에다가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인에 대한 서명 책임당원을 받으면 그 지역에 고생하시는 서명대 단장이나 위원장들한테 드리면은 그게 이제 누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서명대에만 내가 바빠서 혹은 몸이 그래서 혹은 환경상 가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당원들이 40만 우리 당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런 주변의 책임당원 작업을 하면은 우리 서명대에서 정말 배골막하면서 배고프는 게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을 드릴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서명운동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에 상화 이상화 선생의 시비가 있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이 1926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목도하고 한반도로 대한민국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썼던 글이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지금이 일제의 제국주의 압제보다 여러분 더 강한 압박 침탈을 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은 대한민국이다. 빼앗긴 대한민국에 봄은 오는가.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동시에 봄이 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바로 대한민국의 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화 이성화 선생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일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로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가 1926년이 아니라 2021년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버린 데 대해서 참혹함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